마지막 네 번째 영상입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희망이나 아니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외로, 감정 외로, 외로움이나 향수, 그 다음에 겸손, 용서 이런 자잘한 제가 읽었던 것 중에 희망이나 사랑만큼의 분량은 아니지만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또는 나눠보고 싶었던 책의 글귀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랑 희망만큼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또 외로움이었는데요. 왜냐면 외로움을 저는 조금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저는 외로움을 아예 안 느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거는 외로울 틈이 없어서였더라고요. 제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정말 많이 느끼는구나를 깨달은 계기가 언제냐면 이제 저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정말 저랑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운 좋게 항상 있었어서 정말 제 친구들과 항상 급식 먹으면서 또는 쉬는 시간에 떠들면서 학교나 아니면 학원이나 또 학원에는 또 학원대로 공부해야 되니까 막 거긴 놀러 가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도 거기에서도 이야기할 친구가 있고 또 학교에는 항상 마음 맞고 같이 깔깔깔깔 떠들면서 이야기할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편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저의 집에서 떨어진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카이스트에 다니면서 새내기 때 1학년 때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예 부모님과 떨어지고 아예 제가 원래 친했던 친구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외롭다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되게 깊게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뭐 외로울 수 있다면 외로웠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막 외롭다라는 감정을 내가 외로움의 감정을 알아서 외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벌이 가정의 외동이었으니까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리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작년에 조금 외롭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고 이걸 어, 어떻게 잘 이겨낼까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다스릴까 이런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요 제 감정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내 감정을 조금 어루만져주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외로움은 사실 근본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고 그리고 사실 외로움은 혼자 있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혼자 있지 않아도 군중 속에 있어도 우리는 외롭지만 아예 그 사람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도 정신적으로 혼자 있는 것. 네, 그러니까 유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다른 집단이나 아니면 대중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외로움이 어쩌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는 굉장히 창의성을 부추기고 막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구나를 이 책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반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희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인 좋은 밝은 얘기만 할 것 같지만 막상 읽어보면 조금 가슴 아프고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막 외로움은 본질적인 거고 삶에서 피해갈 수 없는 감정이니까 그냥 잘 이겨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막 외로움은 삶의 진정한 질문과 가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외로움을 잘 다스리면 그게 고독이 되는데 잘 다스린다기보다 조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네임 태그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상 외로움보다는 고독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외로움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 본질과 같은데 외로움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마음을 확고히 하면은 외로움의 감정은 그만큼 다시 빠르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가더라도 강렬하게 나타나지 않는 감정이라고 하고, 또 이 책에서는 감정을 잘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고독이라고 느끼면은 훨씬 더 긍정적인 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냐면 고독은 정말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그 감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이 굉장히 고통의 감정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고독은 혼자임을 즐기는 것이고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찾고 단단히 해주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독은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타인에 의해 부과된 제약, 방해,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벗어나니까 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나와 더 깊이 연결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정체성과 나만의 의미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의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확실히 이 닐 버튼이라는 저자가 철학 석사를 딴 그게 보이죠. 니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체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니체에 따르면 고독을 즐기는 능력이나 고독할 기회가 없는 사람은 사회와 문화를 앵무새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예에 불과하다. 반면에 사회의 본질을 파헤친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독을 추구하게 된다. 즉, 고독은 우리가 더 진정한 가치와 야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이자 이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니체의 말을 저자가 아주 부드럽게 한 이야기고요. 니체의 그냥 러한 말은,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물통에서 물을 마시지 않기 위해 고독으로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고 내 식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을 잃고 영혼을 빼앗기는 느낌이 든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군중 속에 계속 그 다른 사람들에 맞춰 살고 다른 사람들 속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혼자 있는 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이 그냥 계속 무리 속에만 있으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사는 것 같아요. 유니크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고독한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내가 고독을 받아들이는 그 깜량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고독을 받아들여서 제가 이것을 통해 관점을 계속 변화시키고 그런 기회를 계속 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고독을 잘 맞선다면 저도 언젠가는 제가 이런 가벼운 외로움 아니고 정말 근본적으로 막 해결할 수 없는 살면서 정말 그런 해결할 수 없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겪더라도 고독을 잘 다스려 봤다면 그런 외로움을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이 외로움 챕터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게 겸손이라는 건데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핵심은 겸손과 겸양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에서 겸손, 휴미니티와 겸양, 머디스티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겸양은 이제 자신을 과시하거나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주목받기를 꺼리는 태도여서, 어떻게 보면은 내 내면에서 이렇게 우러나온 게 아니라 조금 위선적이게 학습된 예절, 외적인 태도인데, 이제 겸손은 인간 본질에 대한 올바른 시각, 즉 인간은 치즈 부스러기에 핀 곰팡이 포자처럼 거대한 우주 안에 던져진 미미한 존재일 뿐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내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소한지 그렇게 느끼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맨날 겸손해라 겸손이라는 미덕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진정한 겸손을 느끼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뽐내려고 하고. 그런데 이 챕터를 읽고 나서 난 최소한이라도 겸양은 키워내야겠다. 그러니까 위선적이지는 몰라도 내가 진정한 겸손을 알기 전에는 그나마 겸양을 길러서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겸손에 다다르겠다. 겸손은 정말 중요한 미덕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또 조금 역설적이게도 저는 정말 제 존재가 소소하다고 매일 느낍니다. 저는 정말 별로 특별한 점도 없고 뭔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싶은데 그런 기술을 갖더라도 제 존재가 얼마나 한국에서는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미미할지 우주 먼지라는 점을 저는 자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대담하게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내가 어떤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우주 안에서 우주 먼지도 아니기 때문에 우주 먼지도 아닐 정도로 정말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도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그런 속성을 가지면서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는 도전을 대담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양과 겸손을 비교한 이 내용을 조금 짧게 설명을 해봤고요. 또 나눠보고 싶은 게 속물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윤여정 선생님께서 영국 시상식에서 스노브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물근성이 이런 속물 할 때 쓰는 단어가 스노브인 거를 그때 알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하게 어떻게 저 단어를 영국 사람들 앞에서 콧대 높다고 사람들이 속히 말하는 그런 영국 그 사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재치 있게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게 굉장히 유명하게 영상으로 막 떠다녔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스노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스노브는 라틴어 sign nobilitate 귀족이 아닌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케임브리지 대학이나 대학의 명단이나 여객선 승객 명단 등에서 귀족 자귀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sign nobilitate를 줄여서 s.nob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팩트인데 그래서 이제 귀족이 아닌 사람이라는 걸 할 때 s.nob 해서 snob라고 읽게 되었다. 이런 썰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스노브라는 단어는 이제 19세기 초까지 스노브는 교양이 부족한 사람의 의미로 사용됐는데 이후 사회 구조가 더욱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 의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스노브는 부사회적 지위, 외모, 학력과 같은 피상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모호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자신에게 실제로는 없지만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글 중에 조금 기억에 남았던 게 속물근성은 경직된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잘못된 판단을 초래한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음에도 나치 이데올로기에 동조한 과거 영국의 일부 귀족들이 그랬다. 그들의 사고는 단순히 경직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상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출생, 직업, 억양과 같은 피상적이고 비본질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해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면 포용하고 아니면 폄하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요즘에는 조금 속물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막 명품을 막 입고 굉장히 있어 보이게 막 하고 지위 상승을 막 노리는데 그것을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보이면서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틀기만 해도 정말 이렇게 플러드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현대 사회에서 요 속물근성이 경직된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잘못된 판단을 초래한다는 요런 되게 워닝한 글귀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에 대한 이 감정을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용서와 용인, 그 다음에 자비는 굉장히 다른데, 먼저 용서는 잘못된 행위나 상황에서 비롯된 분노, 원한, 복수심 같은 부정적 감정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고요. 용인은 잘못된 행위나 상황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그냥 인정해주거나 그 책임을 완화해주려고 노력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죄를 덜어주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만 그들이 한 짓을 용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보면은 그 용서와 용인의 그 슬라이트한 차이점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용서보다 더 나아간 개념이 더 한 단계 긍정적이고 더 성숙된 개념이 자비인데요. 자비는 원래 처벌하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연민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더 성숙한 개념의 용서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물론 살인을 저지른 나의 뭔가 가족을 살인한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거는 저는 아무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사소한 일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은 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길러야 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왜냐면 용서를 하지 않고 그 감정을 제가 계속 갖고 있다면 결국엔 제 스스로가 무너져 내릴 거기 때문이에요. 어떤 톨스토이의 명작 중에 하나가 전쟁과 평화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읽었었는데 이때 그 로스토바 백작 부인이 나오는데 그 백작 부인이 어떤 사람을 자세한 내용 줄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용서를 하지 못해서 그리고 용서를 또 구하지 못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에 막 휩쓸려서 결국에 그 가문이 몰락하고 맙니다. 그 전쟁과 평화에서 백작 부인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빌려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왜 용서를 해주지 못하는 이 캐릭터가 몰락하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용서를 전혀 해주지 않고 그것을 끙끙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증오심이 결국에는 그들을 갉아먹어서 그들의 삶에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았을 텐데 그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가문이나 마음속 또는 이런 모네터리한 재정적 몰락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그런 감정이나 미덕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사실 26가지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느꼈거나 아니면 공유해보고 싶은 글귀를 다 말하는 건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걸 이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는데 그래도 아주 짧게나마 제가 지금까지 시기심, 그 다음에 희망, 외로움,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감정은 또 무엇인가, 그 다음에 스노우프, 속물근성은 뭔가,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이런 감정들에 대해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음, 만약에 최근에 조금 감정의 소용돌이에 있으시거나 또는 내가 많은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숨기면서 살아왔는데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고 뭔가 오은영 선생님이 나를 상담해주고 나를 다독여줬으면 좋겠다. 내 감정을 어루만져줬으면 좋겠다. 만약 이런 감정을 최근에 느끼셨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어루만져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뒷면에 있는 이 글귀를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혼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감정의 인문학이며 우리는 날마다 수없이 많은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의 직업, 배우자, 경제력, 인간관계, 정치적 견해까지도 결정한다. 감정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한다. 조금 아프면서 되게 이중적인 면이 있죠. 감정은 통제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 반면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한다면 당신은 인생을 개척하는 열쇠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